제목 가정의 평화. 라삐 메이어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꺼번에 몇백 명씩 몰려와 경청하곤 했다. 그들 중에서도 메이어의 설교에 특히 매료된 여인이 있었다. 다른 여인들은 금요일마다 안식일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녀만은 꼭 라삐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다. 그날도 여인은 메이어의 긴 설교를 듣고 나서 몹시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남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음식은 장만하지 않고 대체 어디 쏘다니다 오는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예배당에서 메이어 라삐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남편이 빽 소리쳤다. 그 라삐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마. 그러고는 대문을 잠가버렸다. 남편으로부터 쫓겨난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친구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 소문은 곧 사방으로 퍼져 메이어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후회했다. 며칠 후 메이어가 그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제 눈이 통증도 심하고 몹시 침침합니다. 다른 사람의 타액으로 씻으면 낫는다고 하던데 부인께서 좀 씻어주시겠습니까? 라삐의 간청에 여인이 결국 라삐의 눈에다 침을 뱉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라삐에게 물었다. 선생님처럼 덕망 높으신 분께서 어째서 여인이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라삐가 대답했다. 한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겠네. 한 줄 교훈. 가정은 대리석으로 된 방바닥과 금을 박아넣은 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집이든 사랑이 깃들고 우애가 손님이 되는 집이 행복한 가정이다. A. 반다이크. 제목 동물들의 대화. 솔로몬 왕의 오랜 친구가 값진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솔로몬 왕은 그 친구에게 뭔가 값진 답례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극구 마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를 비롯하여 저의 식솔 모두 대왕의 은덕으로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왕께서 굳이 뭔가를 하사하시려거든 제게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는 비결이나 가르쳐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말했다. 친구, 그건 별로 어렵지 않네. 하지만 그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큰 위험이 뒤따를 걸세. 만약 들은 것을 한마디라도 누설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네. 비밀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소원을 들어주었고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궁궐을 떠나 시골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 친구가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쟁기질을 마친 소가 돌아왔다. 그러자 그날따라 꾀병을 부려 집에 남아있던 당나귀가 소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자네 기분이 어떤가? 소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기분이 다 뭔가 온종일 노역에 시달리느라 죽을 맛이지. 그래서였으나?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아낄 줄 알아야지. 내 자네한테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줄까? 소가 두 귀를 쫑긋하며 물었다. 정말 그런 게 있는가? 당나귀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지 말게나? 그러면 주인은 자네가 병이 든 줄 알 테고 당분간 자네를 밭으로 내보내지 않을 걸세. 소는 그 말이 그럴듯하여 당나귀가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했다. 이튿날 주인이 외양간에 가보니 소는 그때까지도 잠을 자고 있었고 당나귀가 소의 여물까지 깨끗이 먹어치우고 있었다. 주인은 어제 두 동물이 나누던 대화를 떠올리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일꾼을 불러 말했다. 오늘은 소를 그냥 놔두고 대신 당나귀를 끌고 나가 소의 목까지 일을 시키게나. 당나귀는 그날 저녁 피곤해 지쳐 쓰러질 듯이 집으로 돌아왔다. 온종일 쉬었던 소가 당나귀에게 물어보았다. 여보게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던가? 그러자 당나귀는 대뜸 이렇게 둘러댔다. 안 된 일이지만 자네가 여물을 먹지 않으면 도살장에 팔아버리겠다고 하던걸. 그 말에 화들짝 놀란 소는 얼른 여물통으로 달려가 마구 먹어치웠다.
곁에서 두 가축의 대화를 듣고 있던 주인은 너무나 우스워서 또다시 껄껄 웃었다. 그러자 때마침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토라지듯 말했다. 아침에 당신이 크게 웃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웃는 걸 보니 당신 분명히 나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유가 뭐죠? 영문을 알리 없는 부인이 화부터 내자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게 성내지 마시오. 내가 웃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건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서.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내가 믿을 것 같아요. 당신 나한테 정말 뭔가 감추는 게 있는 모양인데 정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없구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주리다. 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해두어야 할 일이 있으니 오늘만은 참아주시오. 말을 마친 남편은 곧 친구들과 일꾼들을 모아놓고 뒷일을 당부했다. 그 집에는 개도 한 마리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주인이 곧 죽게 된다는 걸 알고는 끼니도 먹지 않았다. 때마침 수탈기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개 앞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쪼아 먹었다. 개가 그런 수탈을 나무랬다. 너도 참 주인의 목숨이 이태로운 이 판국에 무의가 넘어가냐? 그러자 수탈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우리 주인은 참 바보야. 무슨 그깟 일로 목숨을 포기한단 말이야? 나를 봐. 난 암탉을 10씩이나 거느리고 있지만 나한테 찍소리 한 번 못하잖아. 마누라 하나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는 주인이라니. 쯧쯧 쯧쯧. 한 줄 교훈.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내 영혼의 가장 비밀한 곳조차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숨기고 감추려 드는가? 아무리 감추려 든다 하더라도 신을 속일 수는 없다. 세네카. 제목 두 청년. 한 청년이 닭 한 마리를 잡아 아버지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이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 아버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잡수시기나 하세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편 방앗간에서 일하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왕이 방앗군을 소집한다는 포고령을 내리자 방앗간을 자기 아버지에게 맡기고 왕이 머무는 성으로 갔다. 이 두 청년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두 번째 청년은 왕이 강제로 소집한 사람들을 혹사하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아버지 대신 자진하여 왕에게 갔던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 대접한 청년은 아버지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갔다. 한 줄 설명. 이 이야기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일을 하게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제목 뱀꼬리의 오만. 뱀의 꼬리는 항상 몸통 뒤에 붙어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게 마련이었다. 어느 날 꼬리가 화를 내며 머리에게 말했다. 난 어째서 항상 네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지?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머리가 한심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너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니. 난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 항상 앞장서는 게 아니라고. 꼬리가 큰 소리로 비웃었다. 흥, 폭군이나 독재자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구실로 항상 제멋대로지. 머리가 졌다는 듯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네가 한번 앞장서봐. 그러자 꼬리는 매우 신나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뱀은 도랑으로 굴러떨어졌다. 간신히 머리가 앞장서서 움직여 기어 올라올 수 있었다. 그런데도 꼬리는 여전히 선두를 놓지 않고 버티었고 다시 얼마를 기어가다가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온몸에 가시가 박혀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도 뱀은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시덤불을 빠져나왔다. 다시 꼬리가 앞장서서 나아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몸이 점점 달아오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뱀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결국 뱀은 불에 타 죽고 말았다. 한줄 교훈.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언제나 머리를 선택해야 하며 꼬리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를 선택하면 그런 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제목 베나야의 자백. 솔로몬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체스를 즐겼는데 수가 능수능란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그날도 공은 베나야와 체스를 두었는데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나야의 패색이 짙어졌다. 차례가 되었지만 묘수가 없어 베나야가 망설이고 있었다. 때마침 성 밖에서 큰 소리가 났고 체스를 두던 솔로몬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가로 다가갔다. 그 틈을 노려 베나야는 솔로몬의 체스 하나를 슬쩍 감추어 버렸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온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게임을 계속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세가 차츰 불리해졌고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번 지기만 하던 베나야가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패했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체스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복기해 보았다. 그러다가 도중에 말 하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나야 녀석이 말을 숨긴 게 틀림없어. 고약한 녀석, 속임수를 쓰다니. 내 녀석이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리라. 하지만 솔로몬은 이후로 베나야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어둠이 깔린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굴이 험상궂은 두 사내가 자루를 어깨에 메고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보아하니 도둑이 틀림없었다. 솔로몬은 곧 옷을 허름한 평민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곧장 두 사내의 뒤를 쫓았다. 얼마 후 솔로몬은 두 사내와 수인사를 나눈 다음 자기한테 좋은 계획이 있다고 제안했다. 나도 왕년에 이름께나 날리던 사람이오. 자, 여기 임금이 거처하는 왕실의 열쇠가 있어. 난 그곳의 구조도 잘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곳을 털 계획이었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서 미뤄오고 있었어. 어떻소? 나와 함께 일을 벌려보겠소. 두 사내는 솔로몬의 제안에 마음이 동하여 함께 도둑질을 하기로 했다. 왕궁의 구조를 잘 안다니 당신이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치는 건 우리가 할 테니. 좋소.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날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행동을 개시했다. 솔로몬을 따라 궐 안으로 잠입한 도둑들은 곳곳에 널린 진귀한 것들의 눈을 빼앗기며 아무 물건이나 마구 자루에 집어넣으려 했다. 그런 그들을 제지하며 솔로몬이 말했다. 그런 것들은 부피만 차지할 뿐이오. 저쪽에 훨씬 더 값진 보물들이 있어. 솔로몬이 도둑들을 모처로 안내한 다음 말했다. 자, 맘껏 자루에 담으시오. 그동안 나는 밖에 나가 망을 보겠소. 말을 마친 솔로몬은 혼자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 즉시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러고는 왕의 위엄을 갖추고 나서 호위병을 불러들였다. 지금 내 방에 도둑이 들어있으니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라. 이튿날 아침 솔로몬은 재판정을 열고 두 도둑을 픽으로 끌어냈다. 여러분, 이 자들은 어젯밤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들이오. 그것도 보통 물건이 아니라 왕의 물건을 훔친 자들이오. 이들을 어떻게 벌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소.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나야는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왕의 물건을 훔친 자라고 하는 말이 꼭 왕의 체스말을 훔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고 이 뜻밖의 법정은 자기를 처벌하려고 열린 법정임을 알게 되었다. 베나야는 가만히 있다간 더욱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른 왕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대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왕님 몰래 말 하나를 숨겼습니다. 제가 승부를 조작한 것입니다.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그런 베나야를 굽어보며 솔로몬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 사소한 일 따위는 잊은 지 오래요. 난 지금 어제 저녁 내 방에 들어왔던 도둑을 재판하려는 것이오.
솔로몬은 그렇게 베나야를 직접 추궁하지 않고도 스스로 잘못을 실토하게 만들었다. 한 줄 교훈.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제목 변함없는 실천. 어떤 마을에 자기 아들에게 한결같은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빵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머잖아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않고 날마다 호수에 나가 빵을 던졌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매일 똑같은 물고기가 나타나 그 빵을 받아먹는 것이었다. 그 물고기는 날마다 던져주는 빵을 받아먹고 쑥쑥 덩치를 키웠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물고기들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견디다 못한 작은 물고기들이 한데 뭉쳐 물고기의 왕 레비아탄을 찾아가 호소했다. 저희 호수에는 덩치가 굉장히 큰 친구가 있습니다. 힘이 센 그 녀석은 날마다 저희 동료들을 잡아먹는데 저희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레비아탄은 즉시 부하들을 풀어 그 악명 높은 물고기를 체포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레비아탄의 부하 물고기들마저 잡아먹었다. 화가 난 레비아탄이 직접 그 물고기를 찾아가 준엄하게 꾸짖었다.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아하지만 내 너처럼 덩치 큰 녀석은 처음 본다. 큰 물고기가 대답했다. 그렇겠죠. 사실 전 호수 근처에 사는 어떤 남자가 날마다 먹이를 줘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몸이 커지다 보니 늘 배가 고파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물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료들까지 잡아먹어서야 쓰겠느냐? 한바탕 호통을 치고 난 레비아탄이 그 물고기에게 지시했다. 아무래도 잘못은 너를 그렇게 커지게끔 한 인간에게 있는 것 같구나. 내일 그자를 끌고 오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덩치 큰 물고기는 청년이 매일 먹이를 던져주는 제 방으로 가서 커다란 함정을 팠다. 그 이튿날에도 청년은 평소와 다름없이 빵을 던져주려고 제 방에 나왔는데 물고기가 파놓은 함정에 그만 빠지고 말았다. 그러자 덩치 큰 물고기가 잽싸게 그를 집어삼켜서는 레비아탄에게 데려갔다. 레비아탄이 물고기가 토해놓은 청년에게 물었다. 넌 대체 무슨 이유로 날마다 빵을 던져주었는가? 청년이 대답했다. 그저 어릴 때부터 부친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요. 부친의 유언을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말에 레비아탄은 청년을 어여쁘게 보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 가지의 언어를 가르쳐주고는 인적이 없는 무인도에다 그를 풀어주었다. 지친 청년이 힘없이 쓰러져 있을 때 갑자기 까마귀 2마리가 나타나 그의 머리 위를 맴돌면서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빠, 저 인간 좀 보세요. 죽은 것 같아요. 글쎄다. 내려가서 누나를 파올까요? 그랬다가 만약 저자가 살아있다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그렇게 경고했지만 성질 급한 아들 까마귀는 곧장 청년을 향해 내려왔다. 그러자 레비아탄 덕분에 까마귀의 대화를 알아들은 청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까마귀의 한쪽 다리를 거머쥐었다. 아들 까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에 떨자 아버지 까마귀가 눈물을 흘리며 청년에게 애원했다. 제발 제 아둔한 아들 녀석을 놓아주십시오. 그러시면 그 해로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비밀을 먼저 일러주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밑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청년은 까마귀를 놓아주고 즉시 그 자리를 파보았다. 그러자 까마귀의 말대로 엄청난 양의 보물이 나왔다. 날마다 부친의 말을 잊지 않고 실천했던 청년은 결국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 한 줄 교훈. 믿음과 실천은 다른 얘기다. 많은 사람들은 바다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삶은 늪처럼 정체되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꼭대기 위로 머리를 치켜들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캄캄한 동굴 벽에 달라붙어 있다. 칼릴 지브란